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유주입니다. 4월 6일 하면 참 우리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죠. 어른들이 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똑바로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은 쾌조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다시 2%예요. 과거에 하루에 1.2%만 올라도 정말 감사, 베리 땡큐 뭐 이랬던 게 2024년의 흐름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뭐 2%씩 그렇게 올라버리고 있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대비 주가가 아직 여전히 높지 않고, 뭐 심지어 하이닉스는 좀 왜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SK 스퀘어하고 엮여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까지 포함시켜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만 봐서 뭐 PER 베이스 5배다 뭐 이런 거는 뭐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하루에 막 2%씩 움직이게 되니까 전체 지수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이닉스가 끌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끌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의외로 조용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고점에 도달했지만 현대차나 이런 것들 아직 정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 기아차도 움직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6%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 종목 650개, 내린 종목 200개로 강세였고, 드디어 시가총액은 또다시 5천조를 돌파했습니다. 5,100조의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었고요. 코스닥 600조까지 한다면 이제 한국 시장은 전체 6천조 시장에 이제 적지 않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꽤 큰 시장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가 2%대 올라가면서 이제 6,226을 기록하면서 전 고점에 이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3천당 제약의 약세가 지수 상승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천당 제약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성실 공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조금 이따 D&D 파마텍 관련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경구용 비만약 만드는 회사가 또 있다. 라는 뉴스도 별로 좋게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나 빠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바이오 제약 관련 두 개의 기업, 삼천당과 HBLB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수는 0.9% 상승으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가 흐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죠. 유가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아침에 떨어진 만큼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추세는 이제 더 이상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 무너졌느냐? 는 아직 조금 의문이죠. 여전히 뭔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결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개인들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2조 가까운 돈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4천억대, 나머지는 기관들의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관들 매수 중에서 일부 증권 선물 쪽에서 들어온 게 과연 기관에서 쏜 것일까 하는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드디어 ETF 시장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요, 지금 ETF 시장 규모가 400조에 이르렀습니다. 야, 참 격세지감인데 2024년에 시가총액이 2,200조, 300조 막 이럴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언감생신 어마무시하게 규모가 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시장만 이렇게 올랐느냐? 아닙니다. 일본 시장도 꽤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3% 올랐고요. 홍콩도 1.7%, 상하이 0.7% 상승을 했고,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도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존도 뭐 크진 않지만 상승세로 장을 시작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상황들 보고 올게요. 금리 어제 떨어지더니 오늘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 오름폭도
뭐 썩 적지 않죠? 네, 0.6% 정도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는 주식시장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 미국처럼 뭐 엄청나게 높다. 뭐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가 미국만큼 지금 금리가 높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자산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위험자산의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이 1473원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줬고요. 구두 개입을 막 하고 있는 일본은 159엔에서 158엔까지는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강세는 매우 미미해서 지금 N1 환율은 100엔당 927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98 초반까지 떨어졌던 달러 지수가 지금은 아주 소폭 다시 반등한 상태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보면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무림페이퍼가 그 신기사 투자로 그러니까 일종의 벤처 투자를 했는데 관련된 기업이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엮여 있다라는 소식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덕분에 종이목재 업체가 업종별 상승률 1위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IT 서비스, 오락문화, 운송 장비, 기계 장비, 전기가스, 의료 정밀 순서로 강세를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뭐 다 강세였으니까요. 뭐 약세인 업종이 없었다 거래소에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거시적인 흐름들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좋은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복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브라보. 네. 금융위 이혁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셨고요. 중복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7월에 시행이 추진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벌써 중복 상장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갔죠. 예.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스퀘어가 거의 대부분이 자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쪼개놓을 필요가 있어 할 정도의 규모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레버리지가 스퀘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은 HD로 시작하는 회사가 도대체 몇 개인가요? 그렇죠? H 쪽이 많네. 그 LS로 시작하는 회사 몇 개며 하나로 시작하는 회사는 몇 개며 SK로 시작하는 회사는 몇 개며 삼성으로 시작하는 회사는 몇 개입니까? 엄청나죠? 한국은 중복 상장 비중이 18%입니다. 자, 미국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봐요. 우리보다 낮아요. 대충 감으로 때려봐요. 몇 프로일까요? 자, 0.35% 나왔습니다. 네, 0.3원. 그건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는 누구의 자회사? 구글은 누구의 자회사? 알파벳. 네, 그런 거잖아요. 알파벳 하나만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유튜브만 따져도 한국에 웬만한 재벌 이상 사이즈 되지 않겠어요? 쪼개지 않죠. 네, 계산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파고들면 복잡하지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뭐 애널리스트들 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일본은요, 중복 상장 비율 4.38%, 대만은요, 3.18%입니다. 자, 중국은 1.98%예요. 근데 한국은 얼마요? 18%. 가장 후진적인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조금 각성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중복 상장된 기업을 축소시키는 방법,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효성을 시가총액 2조 원대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쪼개지는데 정신없이 쪼개지더군요. 근데 손오공처럼 쪼개지고 나서 뭐 사업이 잘 돼갖고 다들 엄청나게 주가는 올랐어요. 네. 근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수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거나 그게 방법이에요. 상장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으시면 지주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지주회사 하나로 통합시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주회사를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지주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기 싫겠죠. 왜냐면 상속 증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뻥도 먹고 알도 따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이번에 16일 날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요.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는 허용하는 방안에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자께서 나오셔서 이랬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매년 3%씩 물타기가 된다. 즉 주식이 유상증자나 쪼개 상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큼 희석이 된다. 그러니까 즉 한국 시장은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25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몇 년간 연평균 한 3%밖에 오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2점 몇 프로인가 3%밖에 못 올랐어요. 미국 시장 연평균 10%씩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2% 3% 올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밥 신세죠. 주식시장에 될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로피 자산인 부동산에 가야 되겠죠. 부동산은 세금도 없고 사실상 현명한 투자처예요.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정책 지원 이런 걸 모두 합치면 주식한 사람들은 바보예요. 근데 고용은 다 어디서 창출됩니까? 부동산에서 창출됩니까? 별로 그건 단발성이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고용은 또 기업에서 창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다 부동산 갔는데 기업에서 창출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청년 실업 나오죠. 청년 실업 계속 나오니까 집도 못 사고 뭐 밥도 먹기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안 하죠. 결혼 안 하니까 애 납니까? 못 낳습니다. 나라는요 망조가 나죠. 그런 결과치죠. 비생산성에 집중했던 나라 한국입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은 어떤 룰을 바꿨다, 게임의 룰을 바꾼 거고 핵폭탄 같은 역할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중복상장 금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상으로 폭발적인 영향력을 한국에 미칠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 떼돈 버실 수 있습니다. 떼돈 버실 수 있어요. 진짜로. 공부 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답지가 나왔습니다. 정 안 되면 뭐 저희가 최근에 우리 회원들에게 보내드렸던 편지에서 마지막에 태핑, 샘플링이라고 적어드렸던 그거를 비중을 다시 늘려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 다음 뉴스.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다가 그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규모 발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전달해서 얼마나 이거는 애플이 대놓고 밝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업계에 따르면은 그 850만 대 규모의 대규모 양산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애플이 1년에 파는 대수를 보면 한 2억 대, 3억 대 이 정도 파니까 뭐 틈새 시장 하나 열으면 한 1000만 대 정도는 팔겠죠. 그러면 850만 대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고 초기에 45만 대만 한번 주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애플이 그 폴더블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45만 대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45만 대가 아마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애플의 폴더블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의 모델을 알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폴더블을 만들었잖아요. 중국은 뭐 따라서 했고 또 뭐 3단도 먼저 만들고 막 그러긴 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원조인데 먼저 그 폴더 보셨어요? 이렇게 튤립인가? 이거 보니까는 초기 모델은 이거 많이 접으니까 가운데 그냥 금이 쪽 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 필름이. 그래서 보기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장난으로 왔다 갔다 재밌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가운데 다 줄이 갔어. 붕 떴어. 이거 쓸 수 있나 했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개선됐어요. 요즘은 진짜 거의 주름이 좀 덜 보이거든요. 요즘 신형은.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딱 들어오는 거지. 얘네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어떤 기술이 성숙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의 그 어떤 그 과업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XR 기기 했다가 지금 완전 망했잖아. 그쵸? 얘네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확정되고 나면 뒤늦게 뛰어들어도 충분히 성공해. 팬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얘네가 만들었으면 다르겠네 하고 막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폴더블도 애플과 같은 대응이다. 얘네는 최첨단을 최우선으로 최초로 하는 성향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폴더블 시장에 애플이 들어오게 되면 애플의 점유율은 폴더블 점유율은 왕창 올라갈 거고, 대신에 뭐 삼성이라든가 뭐 하웨이라든가는 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형성될 겁니다. 이제 폴더블과 퓨얼립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와이드 폴더블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화될 때 조금 더 다른 폴더블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잘 대응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이쪽 휴대폰 사업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미국의 ADR 상장한다 안 한다 막 이야기 많았죠. 뭐 상장할 것 같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날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원 의원이 이랬죠.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인즉슨 ADR을 상장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자사주 갖고 있는 걸로 상장을 하지 않겠느냐 ADR. 그래서 좀 그건 소각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각은 했죠. 그때 그 직원들한테 좀 나눠주고요. 근데 그러면 ADR은 뭘로 상장하지 했는데 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이고 100억 달러 안팎의 발행 규모를 IB 업계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약 15조 원이네요. 15조 원 규모가 쪼개기 상장이 미국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미국 애들이 ADR 보고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 반값밖에 안 하네 하고 막 사주면서 ADR이 막 올라가면 한국 주식도 웬만하면 따라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비트라지가 생기거든요. 그 가격이 높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팔고 이걸 사서 이걸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게 규모가 커지면 가격이 이제 자꾸 보조를 맞추긴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가로 따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쪼개기 상장이 또 그만큼 되니까 물타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15조라는 규모는 적은 규모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AI5 칩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시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제품 테이프 아웃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요. 프로토타입 사진이 올라왔는데 테슬라 하고 딱 찍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X 트윗에다가 올렸어요. 그 사진을.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하는데 오른쪽 밑에 보니까 KR2613이라고 적혀있네. KR? KR 어디야? 코리아죠. 코리아. 자, 그러면 어디서 만들었다? 코리아에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기로 했었죠? AI5부터 누가 들어갔죠? TSMC 말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들어갔고 AI6도 삼성 파운드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드디어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하고의 협업했던 제품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제품에는 메모리는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LPDDR5도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그 뉴스지스 등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파운드리는 삼성 파운드리의 ET 공정, 아마 2나노 공정이겠죠? ET 공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ET 공정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조금 실험적인 공정, 4나노는 완전히 자리 잡았고 3나노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나노는 막 지금 하는 건데 2나노를 쓴 것 같아요. ET라고 지금 보도가 내는 거 봐서는. 근데 이게 원래 ET를 AI 이 5에 적용이 아니라 AI6에 적용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율만 잘 나오면 이거는 대박이죠. 수율만 잘 나오면 대박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수율이 돼야 TSMC하고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수율이 안 나오면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예를 들어 우리는 TSMC 반값에 만들었어 이랬는데 수율은 30% 나와. 그럼 실제로 TSMC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비싸게 돈을 주고 저기 사가 계세요? 결국 그건 파운드리가 그만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건투를 삼성 파운드리에 삼성 DS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에 건투를 빕니다. 자, 현대위아가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제 방산 업체인 현대로템, 철도도 만들죠. 이 업체에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는 포신 사업부 등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을 했고요. 또다시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네요. 현대위아는 사실상 1976년부터 시작한 방산 전문 업체였었는데요. K9 자주포의 포신, 그 다음 K2 전차의 주포, 그 다음에 화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고 22년 기준으로 1857억의 매출을 보였고 그것이 작년에는 계속 올라서 4천억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로템 쪽으로 뭔가 좀 몰아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요즘 방산업체들이 아주 발군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3년 4년간은 한국의 방산업체들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저희 채널에 나왔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만나 뵙게 될 것이고요. 조한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 다 공장이 거미줄 치고 놀고 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그때서야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해서 이제 아직 따라오기 시작하지만 기술력은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무에 직접 그 제품을 침투시키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현장의 소리들 같은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개량하고 성능을 향상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의 방산업체들을 좀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면 이제 진짜 쭉쭉 나간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동감이 되는 얘기고요. 네, 조한범 박사님과의 대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국뽕 넘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 많은 분들한테 또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진짜. 네, 우리 김민석 기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김민석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한국에서도 본격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라이드 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요게 이제 그 화물 트럭을 일정 구간에 자율주행으로 진행을 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지만은요 운전은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2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무인화를 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서울 송파 물류단지에서부터 준천 물류단지까지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하는 이 과정들에 진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좀 자율주행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원이 자율주행되는 차 누워서 잠을 자거나 책 보면서 가고 싶은 책은 안 된다. 차는 안 되겠어. 차는 휘청휘청하니까 전철이 최고야. 그래도 전철이 비싸지. 까불어? 전철 한 량에 100억쯤 한다는데 나 100억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네, 자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잘 풀려서 좋은 결과로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반도체들이 좋은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아침에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맛배기로 한 종목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QNC가 한국과 대만에 팹을 풀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미에는 증설을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회사가 쿼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예요. 쿼츠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클린룸에 반도체 이렇게 웨이퍼 찍 들어오면 그거 사람 손 넣어갖고 절단 나거든요. 다 독가스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웨이퍼를 기계로 쫙 잡아갖고 쭉 옮겨가지고 탁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빛을 쫙쫙쫙쫙 조사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담는 통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자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케미컬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열이 장난 아니잖아요. 열을 막 하니까 아무리 그 물건이라도 달아. 소모품이야 이게. 물론 이제 닦아서 다시 쓰기도 하는데
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동률이 올라가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닦아서 써도 달아. 그러면 새 거를 계속 납품해줘야 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이 하나의 그 회사인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그 웨이퍼를 보호하는 각종 것이 있어요. 뭐 링도 있고 뭐 그 T 어쩌고 저쩌고 회사하고 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드는 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소모품을 만드는 이거 쿼츠 제품입니다. 쿼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공장을 더 증설하고 공장이 풀가동된다. 이 말인즉슨 뭐냐? 가동률이 올라가는구나. 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메인 업체들이 워낙 좋죠.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급등해서 이걸 많이 팔아야 되니까 뭐를 해야 하나요? 가동률을 올려야 되겠죠? 가동률을 올리면 그 다음에 뭐가 좋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를 추천하거나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런 네, 하나의 좀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고요. 또 삼성전자가 다음 차세대 HBM인 HBM4E, E는 그거잖아. 뭐 이렇게 강조한다. 뭐 이렇게 그 이잖아요. 그러니까 4의 다음 제품이에요. 이 샘플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C D램을 만들더니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엔비디아에 인도할 예정이고요. 요거가 잘 되면 그 엔비디아에서 점유율은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지금 HBM4 기준으로는 과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꽤나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30%에서 50% 정도까지 엔비디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루머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아무리 루머가 많다고 해도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 못한다 쪽까지 가는 루머는 잘못된 루머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한데요. 지금 뭐 설계를 바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원C D램으로 만든 HBM4가 속도가 잘 나온 거야. 뭐 11GB/s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제작 기준은 얼마였어요? 8GB/s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8GB/s를 만들었겠지?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10GB 이상짜리를 갖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10기가 안 돼? 이렇게 됐겠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지금 그 설계를 조금씩 바꾸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아주 난리를 친 거지. 하이닉스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이닉스 못 들어가면 엔비디아, 루빈 못 나옵니다. 물론 그 지연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못 나와요. 그러니까 HBM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줄 회사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만들어 주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상상의 나래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그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문제는 3호 신용에서 작살나는 회사들이 엄청 나오는데 그중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속출해가지고 AI 관련된 투자가 뚝 끊긴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안녕.